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가 필요할 때만 정확히 연료를 쓴 덕분에 원래 1년이었던 임무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달 상공 60km 고도에서 운영 중인 다누리는 7개월 뒤 동결 궤도에 진입해 2027년 말까지 탐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가운데 3명꼴로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종 앱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두 앱을 다 합쳐도 채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정부가 22년 만에 새로운 KR 도메인을 도입합니다. 인공지능을 비롯한 신기술, 신산업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도입하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뜻하는 AI.kr을 포함해 총 4종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발암 유전자로 알려진 케이라스의 분해를 유도하는 기전을 밝혀내 새 항암제 개발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케이라스 공략이 왜 어려웠는지, 또 이번에 밝혀낸 기전은 무엇인지 과학 일렬에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천문연구원과 미국 나사 등이 공동 개발한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X 발사가 재차 연기됐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우주망원경 스피어X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7일 낮 12시 9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애초 스피어X는 지난달 28일 낮 12시 9분 발사될 예정이었다가 3월 1일과 3일, 5일로 미뤄졌으나 또다시 연기돼 4차례나 발사가 지연됐습니다. 스피어X는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인데 계속 발사 일자가 연기되는 건 팰컨 9의 이륙 준비 단계에서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세대 우주망원경인 스피어X는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으로 전 우주를 관측해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임무 기간이 설계 당시 1년에서 최종 5년으로 연장됐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만 정확히 연료를 사용해 수명을 늘린 건데 앞으로 다누리는 연료 소모 없이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는 동결 궤도에서 오는 2027년까지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8월 하늘로 솟아오른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다누리의 당초 임무 수명은 1년이었는데 올해 말까지로 2년 연장됐다가 오는 2027년까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2년 더 늘어났습니다. 다누리는 정확한 달 궤도에 진입한 후 최소한의 엔진 사용으로 궤도를 유지하고 태양 전지로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또 6종의 탑재체를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가동해 연료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궤도 보정도 꼭 필요한 시점에 최소한으로 수행해 연료 소비를 줄였습니다. 이렇게 연료를 아껴 수명을 늘린 다누리는 연간 26에서 30kg의 연료 소모량을 고려해 추가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제 연료가 여유가 있었고 여러 가지 탑재체라든지 버스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2027년 말까지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지난 19일 우주항공청은 현재 100km 고도에서 달 궤도를 2시간 주기로 돌고 있는 다누리의 임무 고도를 60km로 낮췄습니다. 태양과 지구의 중력, 달의 중력장, 태양풍 등의 영향으로 틀어지는 궤도를 연료 소모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진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누리가 7개월간의 정밀 탐사를 통해 달 표면에 대한 세밀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동결 궤도로 진입시켜 오는 2027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올해 새 학기 처음으로 선보이는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채택률이 시도별로 최대 12배 넘는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I 교과서 선정 현황을 보면 지난달 17일 기준 전체 학교 11,921곳 가운데 32.4%인 3,857곳이 AI 교과서를 채택하거나 채택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도별로 확인해보면 대구가 100%로 채택률이 가장 높았고 강원이 49%, 충북과 경북 45%, 경기 44%, 제주가 41%로 뒤를 이었습니다. 채택률이 가장 낮은 시도는 세종으로 8%였으며 전남 9%, 경남 10%, 광주 12%, 울산 15% 순이었습니다. 채택률이 가장 높은 대구와 가장 낮은 세종의 격차는 12.5배에 달했습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AI 교과서 채택률이 나뉜 것으로 보이는데 진보 진영 교육감이 있는 9개 시도의 채택률은 16%였으며 보수 성향 교육감이 8개 시도의 평균은 47.4%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절반 이상이 하루 2시간가량 유튜브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종 앱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은 합쳐도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한상옥 기자입니다.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 집계 결과 지난달 25일 기준 구글이 모회사인 유튜브의 총 사용 시간은 6,965만 6천여 시간으로 전체 앱 가운데 가장 길었습니다.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2,998만여 명, 1인당 평균 사용 시간은 139분이었습니다. 사실상 한국인 5명 가운데 3명꼴로 하루 2시간 넘게 쇼폼을 비롯한 유튜브 콘텐츠를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시 짧은 동영상 콘텐츠인 릴스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은 1인당 하루 평균 이용시간이 50분에 달했습니다. 1일 활성 이용자 수는 1,340만여 명, 1인당 평균 사용시간은 5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토종 앱인 네이버와 카카오톡을 합친 하루 사용 평균 시간은 채 1시간이 안 됐습니다. 카카오톡의 1일 활성 이용자는 3,716만여 명, 평균 사용시간은 30분이었고 네이버는 1일 활성 이용자 2,651만여 명, 평균 사용시간은 25분이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이 같은 한계 상황을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에 고심 중입니다. 네이버는 쇼폼 서비스 클립을 공격적으로 키워가고 있고 카카오는 1020 청년층 사용자 잡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YTN 한상옥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아이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속속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금지해도 아이들 성적이나 건강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개인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합니다. 브라질에서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생긴 새로운 모습입니다. Também, quando a gente não está com o celular dentro da escola, a gente pratica mais a fala. Então, cada vez mais a gente vai ficando com essa paixão por conversar, assim. 스마트폰 금지는 공립과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되고 학생의 장애나 건강상 이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 3분의 2 가까이가 법안에 찬성했습니다. Os alunos tinham dificuldade de concentração, a questão do isolamento social, muitos alunos que usavam muita tecnologia, eles se isolavam no momento de interval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에 따르면 이미 전 세계 나라의 4분의 1 정도가 교내 스마트폰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했고 프랑스는 15살까지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에서도 8개 주가 교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처럼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정신 건강이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버밍엄대는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 금지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 잠과 운동, 학업 성취도를 비교해봤더니 별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다 보니 방과 후에 스마트폰 사용이 더 늘면서 정작 하루 사용 시간 총량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휴대전화를 보는 시간이 길어지면 학생의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활동, 수면 주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학교 안에서 금지만으로는 휴대전화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긴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4곳은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올해 1학기도 개강을 미룬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가톨릭 대학교는 전 학년 개강을 연기했고 제주대 등 3곳은 본과 수업 시작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36개 학교는 학사 일정대로 개강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온라인 수업으로 학기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처럼 개강을 계속 미루다가 휴학을 승인하는 학사관리위원회는 올해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 4, 2, 5학번이 모두 몰리는 1학년의 경우엔 학생 수가 많아 3월 말을 넘기면 교육의 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신입생들에게 휴학을 종용하거나 기존 재학생들에게 휴학 실명 인증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들의 취재 아이템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과학일렬 코너입니다. 이번 시간엔 대표적인 바람 인자인 K라스 유전자 돌연 변이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라스, 대표적인 바람 인자인데 용어가 좀 낯섭니다. 먼저 K라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죠. 네, K라스는 이 안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는 이제 세포의 성장, 증식과 관련한 신호 전달에 참여합니다. 이 K라스가 이 평상시에, 그러니까 정상일 때는 우리 몸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거든요. 예. 근데 K라스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 이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해서 증식을 하면, 즉 무한 증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암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K라스가 어떤 암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는 걸까요? K라스는 뭐 폐암이나 대장암, 췌장암과 같은 이런 고형암의 주로 발병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K라스 변이 같은 경우에 폐암은 40%, 대장암의 50%, 또 췌장암의 경우에는 95%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이제 전체 암으로 따지면은 이 전체 암에서 한 20% 정도가 이 K라스 변이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암 전체의 20%를 차지할 정도면 뭐 그동안 K라스 변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진행이 됐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죠. 그러니까 이제 K라스 변이가 암을 유발한다라는 것이 1964년도에 이제 처음 보고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60년 가까이 그 이후부터 이 K라스 변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 K라스 변이를 공략하는 이 연구 성과는 뭐 이렇게 뚜렷한 연구 성과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 이유는 K라스 변이는 이 약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표적이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언드러거블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 K라스 유전자 변이 자체는 약으로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이 K라스 변이를 공략하는 치료제는 없는 실정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K라스 변이가 언드러거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걸까요? 이 K라스는 이 세포의 성장과 관련한 신호를 이렇게 켰다 껐다는 이런 역할을 하거든요. 예. 이 K라스가 정상일 때는 이 세포 성장 신호가 켜져 있는 활성 상태하고 이 세포 성장 신호를 끄는 비활성 상태를 이렇게 번갈아 합니다. 근데 이게 K라스의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이 K라스의 그 세포 성장 신호가 항상 켜져 있는 그런 활성 상태만 유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면은 세포 성장 신호가 항상 켜져 있으니까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을 하고 암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이렇게 K라스가 이렇게 활성 상태로 돼 있는 이 상태를 공략하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데 이게 K라스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공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K라스의 활성 상태는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약물 공략이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건 또 왜 그런 거죠?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게 왜 어려운지가 그동안 이제 K라스 변이 연구의 어떤 핵심이었을 텐데요. 네. 이 K라스가 활성 상태가 되면은 이제 GTP라는 생체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랑 결합을 해야 돼요. 바꿔 말하면 K라스와 GTP가 결합을 차단할 수가 있다면은 K라스 변이를 이제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네. 이 K라스와 GTP는 아주 강력하게 결합을 해서 이 둘 사이를 공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K라스하고 GTP 사이가 틈이 없어서
우리가 약물로 공략을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이제 현재까지도 KRAS 변이를 공략하는 치료제는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현재 상용된 그 KRAS 치료제는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KRAS를 표적으로 한 치료제는 이제 최근에서야 두 종이 미국 FDA 승인을 받았는데, 네. 이제 이들 약의 원리는 이제 KRAS를 비활성 상태로 이제 붙잡아 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KRAS를 비활성 상태로 붙잡아 둬서 KRAS가 이제 활성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하는 원리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약은 비록 이제 FDA 승인을 받았지만은 이미 이제 변이가 일어난 우리의 그 주요 관심사인 변이가 일어나서 이제 활성 상태로만 돼 있는 그 KRAS를 공략할 수는 없다는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취재하신 내용 중에서 이번에 국내 연구진이 규명한 내용은 어떤 점인가요? 국내 연구진은 그 동안에는 이제 KRAS 이제 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뭐 비활성이냐 활성이냐 이런 거 많았었는데,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국내 연구진은 이제 KRAS 자체가 분해되는 기전을 규명한 거예요. 이 핵심은 특정 복합체에 있는데요. 이 KRAS하고 이 특정 복합체가 결합을 하게 되면은 KRAS가 분해된다는 점을 처음으로 밝힌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 KRAS가 분해되기 위해서는 유비키틴이라는 단백질이 존재가 해야 되는데, 예. 이 KRAS하고 이 특정 복합체가 결합하게 되면은 이 유비키틴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KRAS하고 이 특정 복합체의 결합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면 유비키틴의 활성을 유도할 수가 있고, 네. 그 유비키틴이 KRAS를 분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연구진이 규명한 그 KRAS의 분해 기전은 새로운 항암제 개발에도 응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제 이번 연구진의 어떤 그 핵심 의의라고 한다면은 네. KRAS 이제 활성에 상관없이 KRAS 자체를 분해할 수 있는 기전을 밝힌 거거든요. 네. 뭐 앞서 설명했듯이 KRAS의 이제 그 활성화된 상태를 공략한 치료제는 없잖아요. 예. 이 연구진의 연구는 그렇게 활성화된 이미 돌연 변이가 일어난 KRAS도 분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게 이제 새로운 항암 치료의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어떤 연구의 기초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실제 상용화되려면 앞으로 뭐 동물 실험이나 인체 임상 시험 등 많은 과제가 남아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오늘 전체 암의 20%를 차지하는 대표 발암인자 KRAS 변이에 대해서 이성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공지능을 의미하는 AI.KR 등 새 KR 도메인이 22년 만에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규 도입하는 3단계 KR 도메인 AI.KR, IT.KR, IO.KR, ME.KR의 일반 등록 접수를 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각각의 신규 KR 도메인은 인공지능 AI, 정보기술 IT, 디지털 IO, 개인 미를 의미하는데 인기 상품 이템을 IT로, 메디컬을 미로 사용하는 등 이용자가 원하는 의미로 해석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신규 KR 도메인은 대한민국의 주소지를 둔 법인과 개인이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인건비 제한 없이 파격적인 대우로 국내외 석학을 영입할 수 있는 국가특임연구원 제도가 신설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출연연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마련한 혁신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출연연 운영 규정을 마련해 4일부터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특임연구원은 기관의 연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탁월한 연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로 기간제로 채용하되 공모를 거치지 않는 특별 채용이 허용되며 정년 적용 없이 별도의 보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 규정에는 출연연의 정원 운영 자율성도 늘려 정부나 연구기관, 국제기구 고용휴직에 대해서도 결원 보충을 허용하고 사업비와 인건비, 경상비 등 예산 집행의 유연성 역시 강화했습니다. 로봇 개발 업체가 45만 곳이 넘는다는 중국에선 공중제비에 이어 쿵후를 연마한 로봇이 나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에서도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인강형 AI 로봇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자리에서 번쩍 뛰어올라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 착지 동작까지 성공하자 탄성이 터져 나옵니다.
이 로봇을 만든 중국 선전의 스타트업은 세계 최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업계 선두인 경쟁사는 중국 전통 무술 쿵푸를 연마한 로봇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720도 돌려차기 장면이 압권인데 역시 세계 최초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机器人的 AI 模型做好，然后用更好的 AI 算力去把它训练出来就好了。也在今年年底之前，这个整个 AI 的那个人形机器人 AI 会达到一个新的量级。 지난 12일부터는 일반인을 상대로 예약 판매도 시작돼 로봇 대중화에 문이 열렸습니다. 춘제 갈라쇼 무대에 올랐던 모델의 경우 1억 2천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하루 100만 원 남짓 받고 로봇을 빌려주는 업자들도 나타나 가격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로봇을 만드는 업체는 45만 곳, 공장은 물론 집과 일상생활에도 빠르게 스며들고 있습니다. 那么我相信未来可能每个家庭都会需要一台人形机器人。 이에 질세라 미국에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택배 물류 작업을 벌이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중국과 달리 겉으로만 현란한 동작보단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판단하는 AI 두뇌에 집중했습니다. And try to reason through where you think they belong in the scene. And then work together to put them away. 폴란드의 스타트업은 인간의 골격과 근육을 해부학적으로 모방한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미래 첨단 기술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는 국경 없는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AI 챗봇으로 세계에 충격을 준 중국 딥시크가 500% 넘는 이익률을 낼 수 있다는 자체 평가를 내놨습니다. 딥시크 개발팀은 지난 1일 개발자 플랫폼 깃허브에 올린 기술 설명에서 AI 모델 R1 및 V3의 하루 총 수입이 56만 2,027달러, 우리 돈 약 8억 2천만 원, 일일 총 비용은 8만 7,072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용 대비 이익률이 545%라는 설명인데 딥시크가 수익률 정보를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개발팀은 V3 모델의 사용 비용이 R1 모델보다 낮은 데다 일부 서비스가 여전히 무료라며 실제 이익률은 이론상 이익률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전 세계 대도시의 쥐 개체 수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져온 또 하나의 폐해인데 인간 삶에 다양한 피해를 줄 수 있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권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중보건국의 가장 큰 업무는 쥐가 나왔다는 집을 방문해 점검하고 조언하는 일입니다. Je hebt een melding gemaakt over ratoverlast in de tuin. Ja. Kunt u een beetje vertellen waar het vandaan komt? In plaats van 1 of 2 ratjes zie ik nu grote ratten, kleine ratten. Okay. Dus er is waarschijnlijk een nestje ergens. 전 세계 16개 도시에서 시민들이 쥐와 관련해 신고한 민원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 주요 대도시에서 쥐떼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도시는 미국 워싱턴 DC로 10년 새 390% 증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 뉴욕, 암스테르담 등에서도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평균 기온이 상승하면서 겨울철 폐사율이 낮아지고 번식 주기가 빨라졌습니다. 추운 지역에서도 쥐가 생존할 수 있게 돼 서식지도 넓어져 북반구 한대 지역에서도 쥐떼가 등장합니다. Wintertime is getting less cold over the years, which means that the rats can reproduce more easy and there are more rats usually means more complaints. 쥐는 단순히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렙토스피라와 페스트, 살모넬라 같은 전염병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습니다. 농작물과 식량에 피해를 주고 도시 위생과 환경도 악화시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도시는 쥐 박멸을 주요 시정 과제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uildings with 1 to 9 residential units will be required to put their trash into wheelie bins like this one here. They will be required to make sure that they're sealed. 급격한 온난화와 도시화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기후 변화의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항공기 내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부터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는 비닐백에 넣은 채로 휴대해서 기내에 탑승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고 잘못 알고 수화물로 위탁하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자신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관련 수칙을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